우리는 데스노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왜라고 물으신다면 데스노트의 작동 방식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식론적인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개입해 있는데 이거를 밝히지 않고 데스노트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스노트의 기준이 뭐예요? 얼굴을 알고요,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이 조건이 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얼굴이고요, 안다는 거고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각각의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작품 내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는 듯이 보여요. 왜 그런지 한번 차근차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다는 게 무엇이지? 이거 먼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 중요한 학문적인 분야 중 하나가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뭐 경험론이니 합리론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이제 인식론적 주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얼굴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해명되지 않는다면 데스노트의 이 규칙이 발동하기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박하게 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스노트가 생각하는 안다는 것은 사람이 저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봤다면 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칸트의 경우 저 사람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저 사람의 얼굴 자체를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저 사람의 얼굴을 뭘로 봐요? 눈으로 보죠. 감각기관으로 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얼굴 자체에 대해서는 칸트는 모를 수밖에 없다. 물 자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을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내가 구성해낸 저 사람의 얼굴이야. 그러면 저 사람의 얼굴 자체는 내가 못 봐요. 나는 항상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한 문제가 뭐예요? 칸트식으로 따지면은 이 얼굴 자체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머리 떠올린 얼굴 있죠? 이 얼굴이라는 보호증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 못 죽여요. 왜? 이거는 항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거든. 이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데스노트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스노트가 어느 정도 이 얼굴을 보기만 하면은 죽이는 이 소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일단 칸트적인 인식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받아들여 줄게요. 특정만 가능하면은 상관없다. 지금 정리한 건 뭐예요? 100% 확실히 얼굴을 알 필요는 없다예요. 그럼 몇 퍼센트 얼굴까지는 동일한 얼굴로 해줄 거고 몇 퍼센트 이하는 안 되냐? 이 문제가 사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게 된다면은 도대체 그 선을 어디서 끊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얼굴을 알아야 얼굴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데스노트에서는요, 사람의 얼굴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진이랑 영상으로 알아요. 왜냐면은 일본 애들은 범죄자 얼굴을 이제 딱 띄우고 이름도 딱 띄우는 컨셉이잖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라이터가 다 뉴스로 사람 죽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을 직접 보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도 되고요, 영상으로 보는 것도 돼요. 직접 보는 거는 오케이, 더 이상 태클 안 걸게요. 근데 사진이랑 영상은 문제가 커요. 왜냐면은 영상의 경우에는요, 그나마 실시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현재의 얼굴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얼굴. 근데 사진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과거예요. 찍는 순간 과거가 되잖아요. 영상에서도 보통 과거 얼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과거의 얼굴이 지금 현재의 사람이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얼굴은요, 변해요. 주름이 들고요, 기미, 잡티, 여드름, 노화. 되게 중요해요. 노화. 무슨 얘기냐? 100일 사진 봤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아이가 70년 후에 70살 노인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은 못 봤는데 이 100일 사진이랑 거기 아래 누구 돌잔치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 가지고 70살 노인 죽일 수 있어요? 데스노트는 지금요, 어느 정도 과거의 얼굴로 현재 얼굴을 죽이는 걸 용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100일 사진과 100일 사진 때 이름으로 70살 노인이 죽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안다고 했을 때 과거의 얼굴을 아는 것으로도 현재의 제일 죽일 수 있다고? 이거는 조금 애매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100일 사진으로 70살 노인을 죽일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17살 때 사진으로는 70살 노인 죽일 수 있나? 35살 때는? 60살 때는? 65살 때는? 69살 때는? 3개월 전 사진은? 만약에 이걸 없다라고 했을 때요, 1번 사진 자체가 안 된다? 2번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자의적이다. 근데 사진은 되죠? 그러면은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결론은 뭐냐?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100일 사진을 보고 70살 노인을 죽이는 가능성, 이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얼굴이 변해도 유지되는 무언가가 있어서 데스노트가 이걸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얼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유지되는 그
무언가를 보고 데스노트가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100일 아이와 70살 노인을 같은 얼굴이라고 보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형이상학적인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무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이면에 있는 얼굴의 본질 같은 걸 유지해주는 형이상학적인 실체 같은 것을 상정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입증되기가 어려워서 이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냐면 가족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놀이라는 얘기를 해요. 놀이가 뭐냐? 애들 모래장난도 놀이죠. 명절에 모여서 윷놀이 하는 것도 놀이죠. 농구 경기도 일종의 놀이예요. 롤, 모바일 게임 이런 것도 다 놀이라는 범주로 묶이는데 사실은 되게 다르잖아요. 모래놀이랑 롤하는 거랑 어떤 비슷한 게 있어서 놀이라고 묶여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그런 거는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놀이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것들을 느슨하게 표현을 한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요, 엄마 얼굴도 있고 아빠 얼굴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뭐가 아빠 얼굴이고 딱 엄마 얼굴이냐? 그렇게 말하기 애매하거든요. 그게 바로 가족 유사성이에요. 본질 같은 걸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똑같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직관적으로 그런 말하기 내에서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100일 때 얼굴과 70살 때 얼굴이 가족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문제는 이걸 판단하는 거 누구예요? 데스노트가 그거 판단해주면, 이거는 비슷하네 인정해주면 죽는 거고요. 이건 안 비슷하네 안 인정하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자의성의 문제가 들어가요. 자의성 아까도 나왔죠? 우리가 이걸 없다고 했을 때 어디서 기준을 끊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죽일 수 있다고 했을 때도 이 얼굴이 이 얼굴이라고 인정해주는 자의성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데스노트에서 얼굴을 판정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성이 들어가요. 사진이든 직접 보든 네가 본 얼굴이 이 얼굴이라고 판정해주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결단 같은 게 필요해 보여요.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얼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린 도대체 이름을 뭘로 볼 것이냐.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특정한 인간 유재석을 어떻게 필연적으로 지칭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완벽하게 가리키지 않잖아요? 그럼 못 죽여요. 주소 적어서 택배 보냈는데 주소지 없어졌다고 반송 오는 느낌이잖아요. 이 주소지가 실제 있는 이 건물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애매하게 하면은 잘못된 사람 죽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이름이 어떻게 저 실제 대상을 지칭하지? 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러셀이 있고요. 크립키가 있어요. 크립키. 데스노트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느냐 한번 이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러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러셀은 고유명을 두 가지로 나눠요. 논리적인 고유명이 있고요, 일상적인 고유명이 있어요. 논리적인 고유명은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을 가리키죠. 이런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막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논리적 고유명. 그래서 논리적 고유명은 어느 정도 붙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상적 고유명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일상적 고유명이에요. 왜냐면은 데스노트에서 다루는 거는 뭐 이것 막 이렇게 해서 다루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데스노트에 이것 이렇게 적으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상적 고유명이에요. 근데 이제 러셀식으로 보면은 일상적 고유명, 이름이라는 것은요, 압축적인 기술구예요. 압축된 기술구. 이거를 다른 말로 한정 기술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플라톤은 현명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플라톤은 현명하다 라고 했을 때 그 철학자 플라톤이 현명하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톤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 이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러셀이 보기에 이 플라톤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어깨 넓고 국가의 저자, 향연의 저자, 이런 것들을 다 한 유일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은 현명하다. 이게 바로 한정 기술구예요. 이 기술구들을 한 번에 딱 압축해서 플라톤이 현명하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러셀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라톤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 대상의 진짜 이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기술구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표현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반드시 고대 그리스에서 죽은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지칭한다기보다는 요런 기술구들을 만족하는 한 사람으로서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한정 기술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런 이제 일상적 고유어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러셀은 비스마르크 예시를 많이 들어요. 비스마르크 본인은 비스마르크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직접 지칭해요. 그죠? 또는 비스마르크를 아는 다른 사람이 비스마르크를 얘기할 때는 자기가 경험한 비스마르크를 가리켜요. 또 우리가 비스마르크를 가리킬 때는요, 유튜브나 역사책에서 본 그 비스마르크를 가리켜요. 동일한 비스마르크를 얘기를 해도 각기 다른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스마르크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고, 지인은 내가 만났던 비스마르크를 기억하는 거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뭐 철혈재상 뭐 이렇게 표현되는 비스마르크를 지칭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비스마르크인데요, 일상적 고유명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비스마르크 엄마가 비스마르크야 라고 불렀을 땐 자기 아들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스마르크야 이렇게 부르면 그 부르진 않는데, 비스마르크를 언급할 때는 철혈재상, 화자마다 일상적 고유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완전히 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요 플라톤이라는 한정기술구가요 뭐 소크의 제자고 국가의 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한정기술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비스마르크를 떠올 때 교과서에서만 본 사람이 있고, 나무위키로 공부한 사람이 있고, 역사학자가 보는 비스마르크가 있고, 기술하는 그게 달라질 거예요. 이 일상적 고유명에서 압축된 이 한정기술구는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거를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지칭하는 게 달라져요. 데스노트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데스노트는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돼요? 100%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지칭해서 죽여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러셀식의 한정기술구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김철수를 적었을 때요, 내가 생각하는 김철수는 요런 김철수예요. 근데 데스노트가 생각하는 김철수는 요런 김철수일 수 있잖아요. 이 김철수에 대한 한정기술구와 이 김철수에 대한 한정기술구가 동일하지 않으면 얘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러셀식의 요런 지칭 이론으로는 데스노트가 작동하기는 모호한 지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러셀의 한정기술구를 비판한 크립키의 논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립키가 비판하는 건 뭐예요? 오케이, 플라톤 소크 제자야, 국가 썼어, 향연 썼어, 이거 필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는요, 가능세계라는 거는 뭐랄까, 그럴 수도 있었던 세계, 역사에 만약은 없다의 그 만약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요, 플라톤이 국가 안 썼을 수도 있어요, 향연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 제자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제자인 것도 국가를 쓴 것도 향연인 것도 다 우연하잖아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걸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 묶음으로 플라톤을 설명하냐는 거예요. 우연적인 묶음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제 크립티의 비판의 핵심은 뭐냐, 플라톤이 국가를 쓰지 않았을 가능세계가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현명하다, 향연을 쓰고 국가를 쓰고 뭐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거 필연적이지 않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름 쓸 때요, 저 사람의 뭐 세세한 기술구를 전제하고 쓰지 않거든요.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 국가를 썼는지 향연을 썼는지 알게 뭐예요. 그런 거 몰라도 그냥 플라톤이라고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름은 그러한 기술구들의 축약이 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간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든 국가를 쓰든 말든 플라톤은 플라톤인 거예요. 데스노트 세계관은 이름이 실제로 사진에는 쓰면은 머리 위에 딱 붙어있죠. 이름이 머리 위에 딱 붙어있다는 그 어떤 직관적인 쪽으로만 봐도 크립키식의 설명이 더 맞아 보여요. 그죠? 이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도대체 이름이 어떻게 인간에게 붙느냐? 크립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세례라고 얘기해요. 세례가 뭐예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머리에 물 혹은 침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퐁당 담근다든지 찍먹하다든지 분부먹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특정 개체한테 세례처럼 명명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플라톤 엄마 아빠가 플라톤 근데 사실 플라톤 가명이에요. 플라톤이 진짜 이름은 아니고, 진짜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라서 사실은 이제 가명인데, 아무튼 본명이라고 생각할게요. 플라톤 엄마 아빠가 플라톤을 라토나 이렇게 딱 불러. 그러면은 이 세례를 통해서 개체에게 처음으로 이제 명명되는 사건이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동사무소에도 신고하겠죠. 성은 프리고요, 이름은 라톤이에요. 또 동네방네 얘기하겠죠. 우리 라톤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 친구를 라톤이라고 부르겠죠. 그 방식, 그러니까 세례 같은 최초의 명명과 사람들이 그걸 라톤이라고 불러주는 사회적인 전달, 그리고 그 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쓰잖아요. 철학사에서도 쓰고 뭐 이런 쓸데없는 영상에서도 라톤이라고 계속 부르고, 그 지시가 계속 반복 숙달 활용되면서 보존되어 내려오잖아요. 요런 것을 통해서 이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특정 개체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아, 요거 그렇게 필연적이진 않구나. 이름이 개체한테 붙는 게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활용 같은 거를 통해서 붙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럼 기준을 도대체 어디로 잡는가 하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와요? 자의성의 문제가 나와요. 언제를 세례라고 볼 거예요? 1번, 엄빠가 라토나라고 부르는 순간. 정확하게 해볼게요. 아리스토클레스야 이렇게 부르는 순간. 아리스토클레스야. 두 번째는 엄빠가 동사무소에 아리스토클레스 이렇게 부르는 순간. 셋째는 사람들이 아리스토클레스라고 부르는 순간.
일단 3번은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은 플라톤이라고 불렀거든. 3번은 탈락이에요. 뭐 일단은 아리스토클레스라고 부른다고 생각해볼게요. 어떤 걸 기준으로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붙는다고 할까요? 이 세 개를 다 기준으로 하면요, 플라톤은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클레스인지 애매해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것도 결국 누군가 판단해야 돼. 이 사람의 이름은 플라톤인지 아리스토클레스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엄빠가 얘기한 걸로만 해도 부족하죠. 전승되는 저걸로 해야 되니까요. 또 동사무소의 기준으로 삼긴 또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동사무소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옛날에는 뭐 교회였을 수도 있고 뭐 영주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이제 공식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전히 자의적이거든요. 데스노트가 인간 사회의 기준을 받아들여줄 필요가 없어 보여요. 어느 나라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미국 여권 기준으로 할 거예요? 한국 이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언급되는 것도 자의적이죠. 사람들 다 플라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점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딱 자르기 애매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동사무소에서 하면 깔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명의 문제가 있어요. 개명의 문제. 키라 때문에 못 살 것 같으니까 개명 신청하고 개명을 받아주고 데스노트가 그걸 인정을 해주면요, 그게 가능하면 되게 웃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명 신청하면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릴 거예요. 대충 전 이름을 데스노트에 썼는데 재판 땅땅땅 이후에 쓰면은 안 죽고, 땅땅땅 하기 이전에 쓰면 죽고, 이거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데스노트가 인간 동사무소의 기준을 따른다는 게 되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데스노트는 이름과 개체의 연결을 자의적으로 봐요. 자의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데스노트가 전제하고 있는 죽음의 규칙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얼굴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지 자의적으로 이 사람과 이 얼굴이 연결된다고 판단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름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크립키식의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이름을 처음 부여받고 그게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이 개체를 가리키는 거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누군가의 주관이 마찬가지로 필요해 보여요. 그렇게 따졌을 때 데스노트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관을 판단할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데스노트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데스노트는 인격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 주체가 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설인데 사신 공무원 같은 게 있어서요. 이제 데스노트에 누가 이름을 적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얼굴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지칭되고 있는지 엑셀 같은 거 두드려가지고 직접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을 저격하고 이름을 쓴 게 맞네. 그럼 이 사람을 40초 있다가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데스노트의 규칙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사신 공무원의 수고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다, 데스노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